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연말까지 20% 하락, 희생양이 정해졌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영향을 못 준다는 전문가들은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아예 기준금리와 부동산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공급 부족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가 있는 서울은 늘 상승한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양극화가 일어날 거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주로 건설 관련 연구소에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 경제 침체 때문에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것이다. 그러면은 금리는 올려봤자 어차피 한두 번이고, 그런 기준금리 변화로는 부동산 시장 흐름 변화를 이끌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의 기본 조건은요, 3% 내외의 견실한 성장세가 달성됐을 때 올리는 거고,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이준왕후는 총재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많은 민간 신용에 대한 이자 부담 증가, 특히 GDP의 113%나 되는 기업 신용 이자 부담에 따라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것이고, 투자를 줄이게 되면 성장률이 떨어지겠네. 그러면은 금리 많이 못 올리겠구나, 이런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지난달부터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죠. 왜 그럴까요? 급가속화된 미국의 긴축 때문입니다. 자,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6월에서 3월로 단축시켰어요. 그리고 내년 6월에 예상됐었던 기준금리 인상 시점도 3월로 앞당겼습니다. 다다음 달에 올린대요. 자, 게다가 금리를 빨리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급격하게 4차례 금리를 올리는데 여기서 지금 5차례, 6차례 올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게다가 양적 긴축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내부 요인은 일반적으로 성장률과 물가를 중요 보고요. 또 하나, 저금리의 부작용인 부채 지표도 같이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이 내부 요인은요,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해요. 그래서 물가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낮거나 낮아질 확률이 높을 때는요, 금리 인상을 자제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2021년 하반기 보시면 됩니다. 물가는 굉장히 높았지만요, 이제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성장률 침체가 나타나니까 금리 인상을 멈췄었죠. 자, 그런데 외부 요인은 좀 다릅니다. 대표적인 외부 요인은 미국의 금리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외부 요인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국의 통화 가치와 연계되기 때문이죠. 자, 최근에 터키 봐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 타이밍에 기준금리를 낮췄더니 리라와 가치가 공두박질 치고 터키 소비자 물가가 급등해버리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에 끌려갈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2년간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차로 금리를 올리고 2007년에 2차로 금리 올렸던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 가능한 게 내부 요인만으로 올해 1.75에서 2%까지 올리고요. 내년부터는 외부 요인으로 2% 이상의 금리 상승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지금 이미 언론도요, 내년 말에 기준금리가 2.25%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대한민국 금리가요, 2.25%까지만 가려면요, 그것도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3%까지만 올려야 가능하거든요. 자, 미국에서 금리를 3%까지만 올릴까요? 과거의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이 2003년 6월부터 3년 동안 기준금리를 4.25%포인트 올렸습니다. 기준금리 1%에서요, 5.25%까지 올렸어요. 거의 회의 때마다 올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자주 금리를 올렸을까요? 물가가 불안하니까, 그 당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나드니까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CPI 7%죠. 여기서 설령 낮아진다 해도 4, 5%면요,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를 한참 초과하게 되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알겠죠? 앞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중요하겠구나. 그러면은 물가가 언제 안정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은요, 한 번 찾아오잖아요. 대규모 위기가 오지 않으면 잡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6년에 미국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언제 꺾였냐? 서프라임 모기 사태로 꺾였어요.
자, 어찌됐든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니까 현금 보유자들이 신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적금에 지금 자금이 계속 몰리고 있어요. 1년 전에 예금 금리가 0.8%였는데 지금 현재 예금 금리가 1.7%가 됐습니다. 자, 예금 이제 현금 보유자 입장에서는 고민할 만해요. 야, 이 정도면 예금 넣을만 하지. 그동안에 1%도 안 됐었는데.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1.25%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예금 금리의 앞자리가 1에서 2로 바뀌는 순간 더 많은 머니무브가 일어날 것이고, 또한 이 과정에서 전세 시장의 위험이 가속된다더라. 야, 왜 예금 금리가 올라가는데 전세가 위험하냐? 전세 시장의 공급에 이 예금 금리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부동산 시장은요, 굉장히 위험한 상승을 지속했습니다. 극히 적은 실거래량만으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단지들 실거래가 보면요, 2021년에 거의 거래 없어요. 거의 거래가 없어요. 자, 물론 이렇게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급등한 전세 시세가 뒷받침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매 시장은요, 실수요자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대출 부담 때문에 접근도 못 하고요, 극히 적은 투자자가 전체 아파트 시세를 다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진행되잖아요. 1차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급등분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2020년 5월부터 주택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 이후의 상승분이 빠르게 반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말까지 최대 20% 하락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저는 기준금리가 1.75% 이상에서는 연말까지 이 정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자, 제가 생각하는 하락의 근거는 간단합니다. 바로 과잉 유동성이 급등한 전세값의 하락이라는 거죠. 자, 지난 1년 동안 너무 낮은 이자율이 부른 전세 급등 상황. 자, 신용대출 금리가요, 작년 7월 말에 최저금리가 2%가 안 됐어요. 전세자금 대출도 2%가 안 됐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금리가 낮으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 예를 들어 자기 자본 3억 갖고 있는 사람이 부부가 각각 신용대출을 받아서 2억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대출 5억을 풀로 땡겼어요. 그럼 이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2%가 안 됩니다. 월 이자가 한 11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원래 경기도 저 멀리 외곽 지역의 아파트, 소형 아파트 전세 구해야 되거나 또는 서울 지역의 빌라 전세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7억을 대출받고 월 이자 110만 원만 내면요, 서울의 신축 아파트 전세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명품을 사거나 수입차만 산 게 아니에요. 이런 주거도요, 대출을 통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왔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현재 대출 금리가 엄청 뛰었죠. 그래서 영끌에서 전세집 구했던 사람들 이자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가 전세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서 전세 매매 동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 전세도요, 지금 이중 가격이라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세입자의 전세 가격과 신규 계약의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종합해보면요, 1차 급락의 희생양은요, 30대 영끌 투자자가 될 겁니다. 작년에 서울 아파트 영끌 투자자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샀죠. 전체 4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30대들이 대거 갭 투자로 서울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그냥 물론 실거주 목적으로 사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은 대출 이자 부담 증가해도 어차피 내 집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상당수 갭 투자로 들어왔다는 거죠. 30대가 주식 투자만 했겠습니까? 갭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는 거죠. 자, 이제 30대 영끌 투자자는요, 가장 전세값이 비싼 시기에 갭 투자에 나섰습니다. 자, 리센치 아파트 전세 시세 14억 5천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이렇게 전세 가격이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30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유입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전세 시세가요, 기준금리 1.0%의 전세값이 2억 정도 떨어졌어요. 지금 1.25% 올라갔으니까 추가 조정되겠죠. 자, 이들 투자자들이 전세값 하락에 대한 대응 여력이 크게 낮아요. 왜냐? 워낙 영끌에서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전세 계약이 만기되는 시점에 전세 가격이 내가 계약했던 시점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자, 서울 아파트는 11월부터 곡소리가 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 아파트 시장 매수는요, 11월 달 이전에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파트 가격은요, 급매가 많아야 하락을 하고, 이 급매물은
전세 가격이 2년 전 시세보다 낮을 때 늘어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대변화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올해 11월을 시작으로 앞으로 최소 1년 6개월 이상 이어질 이 침체 시기에 무주택자분들도 공부를 하셔야죠. 먼저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흐름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려갔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지는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아파트 공급이 얼마나 많은지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물리적인 공급 증가인 입주 물량이 많아져 버리면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청약제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자, 지금 청약을 통해서 집 마련해야 되나요? 마련해도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범위를 정해드려요. 쇼킹 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보면 저희가 입주자 모집 공고 여러분들이 넣을 만한 곳만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 저희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서적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